충청남도 태안군 마도 앞바다. 화물을 싣고 강화도로 향하던 고려시대 배 한 척이 풍랑을 만나 침몰하고 만다. 그로부터 800여 년이 흐른 지금 기나긴 침묵을 깨고 마침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마도 3호선. 그것은 고려시대 무인 집권기로 가는 비밀 통로였다. 그리고 유물과 함께 발견된 목간에는 고려인이 직접 써내려간 글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증언하고 있었다. 지금 제 곁으로 보이는 이것은 최근 마도 3호선에서 발견된 37점에 달하는 목간입니다. 먼저 이 목간에 적혀있는 글씨를 보면 한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썼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무 막대기를 뒤집어 보면 반대면에도 역시 글씨가 적혀 있군요. 이처럼 작고 낡은 나무 막대기에 적힌 이들 기록들은 지금껏 우리가 보아왔던 역사 기록과 비교하면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기록은 고려의 모습을 되살리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당시 생활 속에서 쓰여진 기록으로 아무런 평가도 거짓도 들어가 있지 않은 그 시대의 실생활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인데요. 자, 과연 이들 37점의 목간엔 어떤 내용이 적혀 있을까요? 충청남도 태안반도에 위치한 마도 앞바다. 지난 2011년 5월 전문 인력이 투입되어 마도 3호선에 대한 수중 발굴이 이루어졌다. 5m쯤 내려가자 목편 일부와 사람의 손으로 짜 맞춘 흔적이 뚜렷한 구조물이 보였다. 발굴팀이 조심스럽게 뻘을 제거해 나가자 잠시 후 특이한 유물이 나왔다. 사슴뿔로 다른 고 선박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더 이상의 유물은 나오지 않았다. 석 달 가까이 파내려갔지만 시꺼먼 진흙더미와 깨진 파편만 나올 뿐이었다. 어떤 선체의 깊이가 너무 깊어서 저희들이 그 제투하는 시간이 꽤 오래 걸렸습니다. 5월, 6월, 7월 3개월간 계속 땅을 파내도 유물들이 그렇다 게 나오지도 않고 흙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3호선이 이렇게 바다에서 굴러다니다가 이렇게 좀 얕은 곳까지 온 배인가 생각하기도 했었고, 아니면 화물을 실은 배가 아니고 빈 배가 아닐까는 추측도 여러 가지 했었는데요. 근데 수중 발굴 작업을 한 지 4개월. 마침내 무너진 선재 사이로 유물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배 가운데 부분에서 청동으로 만든 그릇과 숟가락을 비롯한 선원들의 치위사 도구들이 발견된 것이다. 소박하고 단순한 모양의 도기 항아리들도 모습을 드러냈다. 침몰의 충격으로 대부분 갯벌에 묻혀있던 모양도 크기도 각기 다른 도기 항아리들. 과연 고려인들은 이 항아리에 무엇을 채웠던 것일까? 마도 3호선에서 발굴된 도기 항아리는 모두 60여 점으로 그 안에는 뻘과 함께 각종 음식물이 들어있었다. 또한 나무로 만든 물건도 출토되었다. 엉킨 머리카락을 정리할 때 사용하던 빗이었다. 무엇보다 눈길을 끈 것은 장기돌로 조약돌 위에 먹으로 장군, 차, 포, 졸 등의 글씨를 써서 만든 것이었다. 그런데 발굴팀의 눈에 또 다른 유물이 포착됐다.
다름 아닌 나무 막대기였다. 발굴팀은 조심스럽게 붓으로 나무 막대기 위에 덮인 뻘을 제거해 나갔다. 잠시 후 모습을 드러낸 것은 목간. 종이가 흔치 않던 시절 종이 대신 쓰던 목편이었다. 하지만 햇빛에 노출되면 나무가 틀어지고 먹으로 쓴 글씨가 증발할 수 있는 상황. 발굴된 목간은 곧바로 보존 처리 시설로 보내졌다. 서른일곱 점에 달하는 목간들. 거기엔 비록 흐릿한 상태였지만 분명 붓으로 써내려간 고려인의 글씨가 나타났다. 조선 왕조가 고려사를 또는 고려사 절호를 기록으로 남길 때 조선 왕조 입장에서 그 기록들을 다시 한번 걸렀을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남바설에서 나오는 이런 목간 자료들은 그야말로 생생한 1차 사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출신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 거죠. 역사 기록에 남아있지 않는 당시의 어떤 타임캡슐처럼 갖가지 정보들을 그 안에서 다 우리가 이제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과연 목간 37점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을까? 제작진은 정확한 내용을 알기 위해 고려시대 목간을 판독해온 임경희 학예사를 찾아갔다. 네, 됐네요. 이건 지금 여수현, 지금 전라남도 여수 글자가 바로 드러나고 있네요. 적외선을 목간에 쏘이자 화면에 글씨의 윤곽이 잡혔다. 판독 결과 지금의 택배 운송장과 같은 화물표로 화물의 수취인과 발송자 그리고 화물의 종류와 양이 기록돼 있었다. 그렇다면 유물의 연대를 밝혀줄 결정적 단서는 무엇일까? 목간에 적힌 수취인 중 이름과 관직을 알 수 있는 신윤화, 유승재, 김영공 이들 세 명이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열쇠다. 먼저 신윤화 실랑. 실랑은 관직명으로 신윤화의 관직이 정사품이었음을 말해준다. 신윤화가 실랑으로 재직하던 시기는 언제였을까? 고려사 자료에 신윤화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다. 1260년 장군이었던 그가 원나라의 사신으로 보내진 뒤 황제의 칙서를 받아 돌아왔다는 것이다. 실랑과 장군은 같은 정사품의 벼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실랑이면서 장군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랑 신윤화가 1260년에 돌아온 장군 신윤화로 바로 연결이 가능했던 겁니다. 다음으로 유승재라는 인물을 찾아 나섰다. 유승재 택상, 즉 유승재 댁에 올린다는 뜻으로 그가 고위직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 어떤 기록에도 유승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없었다. 수취인에는 단순히 이름만 적는 게 아니라 고려시대의 관직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관직명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설령 성명, 이름과 성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성과 관직이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승재란 이름이 아니라 관직명은 아닐까? 승재가 관직명으로 쓰인 것이라면 왕의 비서적인 승선을 가리키는 말로 추미론 소속 정삼품 관직이다. 1260년을 전후로 유시성을 가진 승선인 유천우를 기록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그는 직책의 인사권을 통해 자신의 세력을 넓히는 데 힘쓴 인물로 1260년부터 68년까지 승선으로 재직했다. 무엇보다 유물의 연대를 결정적으로 밝혀줄 목간의 주인공은 김영공. 김영공 역시 김씨성을 가진 영공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고려시대 영공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경우는 왕의 아들들, 즉 제왕들만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경우가 관직자 중에서 가장 높은 벼슬, 즉 중서령이나 상서령을 받는 경우에만 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왕하고 거의 비슷한 급에 있는 아주 고위 관직자들인 거죠.
신윤화, 유춘호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으로 1260년부터 1268년 사이 왕권을 능가하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김씨성의 인물은 누구일까? 바로 최씨 무신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권력을 잡은 김준이었다. 그러나 그의 권력은 오래가지 못했다. 1264년 최고 관직인 해양후의 봉해짐으로써 영공의 자리에 오른 그는 4년 뒤 원종의 사주를 받은 이면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된다. 따라서 마도 3호선은 김준이 영공으로 있던 1264년부터 1268년 사이에 김준과 고위 관료들에게 가던 배였다. 마도 3호선의 유물연대가 밝혀지면서 무인 집권기, 고려인들의 생활이 역사의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당시의 마도 3호선은 어디에서 출발해 어디로 가는 배였을까요? 자, 여기 배의 출항지를 짐작해 해주는 목간이 있습니다. 바로 전라남도 여수입니다. 따라서 마도 3호선은 전라남도 여수와 인근 지역을 두루 들렸다가 김준, 유천우, 신윤화 등이 살고 있었던 임시수도, 즉 강화도로 가던 도중 마도해역에서 난파됐던 것입니다. 당시에 마도해역은 강화도를 가기 위해선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항로상의 요충지였습니다. 하지만 물길이 험해 난행량이라 불렸던 곳인데요. 송나라에 사신 서공이 고려를 다녀간 뒤에 지은 고려 도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앞으로는 바위 하나가 바닷속으로 잠겨들고 격렬한 파도와 거센 여울에 암초에 부딪힐까 우려되어 배들이 감히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였다. 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닷물이 차오르면 그 모습을 감췄다가 바닷물이 빠져나가면 모습을 드러내는 그 암초는 당시 뱃사람들에겐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이처럼 서해상의 숱한 험로를 경유하면서 10여일이 넘는 먼 거리를 운항해야 했던 마도 3호선. 과연 이 배는 어떤 목적을 띠고 있었을까요? 강화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관문이었던 갑곶돈대. 이곳에 위치한 갑곶나루는 강화도의 중요한 포구 중 하나였다. 강화 천도 이후 임시 수도였던 강화도는 물자 집산의 중심지로 이곳은 전국 각지에서 올라오는 곡식이나 곡물 그리고 각종 토산품과 수공업 제품을 실어 나르던 배들로 붐볐다고 한다. 강화도의 중심부 궁궐이나 무신정권의 그런 관부의 접근성이 이쪽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배들이 막 몇 백척씩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서 장관이었답니다. 동문선에 실린 삼도부에 보면 당시 해운 활동이 활발했음을 짐작하게 해주는 대목이 있다. 국가에 바치는 곡식이나 곡물을 실어 나르는 조운선과 상선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으며 물가 언덕에는 개인 선박을 소유한 채 교역 활동을 한 상인과 해운업자의 집들이 즐비했다고 한다. 연해 지역에 있는 주요 포구를 기점으로 해서 서남해를 통해서 강화도로 가는 게 원으로부터도 보호할 수 있고 12세기 후반 무인집권기부터 민이 이제 유망을 한다거나 대토지 소유를 통해서 사회적 잉여 생산물이 지배계층을 중심으로 이렇게 집적되다 보니까 상공업이 발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권세가들이 지방에 있는 농장에서 나오는 수치물이라든가 그 잉여 생산물을 교역하기 위해서 해운 활동에 적극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도 3호선에는 어떤 내용의 화물이 실렸으며 무슨 목적으로 화물을 싣고 가던 배였을까? 먼저 발송자를 살펴보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임을 알 수 있다. 현례, 차지호, 차지승동정오, 사자선제. 과연 이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상승 동정이라는 것은 이제 동정직이라는 하나의 산직을 받은 향리층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부류는 향리층으로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이 혈례나 혹은 아니면 사자, 선제는 같은 의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 향리보다는 그 지위가 떨어지는 그런 관리층은 아니고 향리보다 아래층에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선적 일을 맡았던 그런 사람들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취합해서 화물을 보낸 것이 아니라 각 화물마다 담당자가 있어서 개별적으로 배에 실어 보냈다는 것이다. 만약 관선의 성격을 띤 조은선이라면 화물을 선적한 뒤 목간에 장이라는 글자를 적어놓도록 되어 있었다. 해당 군현의 향리가 배에 물건을 싣는 것을 총괄했다는 표시였다. 하지만 마도 3호선에서 발굴된 목간 37점, 그 어디에도 장이라는 글자는 찾아볼 수 없었다. 조창의 관리들이 이제 적재라든가 발선을 다 이렇게 관리했기 때문에 만약에 조창에서 출발했던 조은선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조은에 있었던 관리가 어떤 정도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목간상에 표기를 해야 되겠죠. 현재로서는 이제 목간상에 조창의 관리라든가 조창과 각 지방 간의 관계라든가 수치자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기록이 목간상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마도 3호선이 조은선이라고 보기 힘든 근거는 또 다른 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 동국 이상국집에 따르면 1000칸이나 되는 창고를 지어 전국 각지에서 거두어들인 곡식과 곡물을 보관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마도 3호선의 수취인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개인으로 택상, 즉 댁에 올린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에 바치는 공납용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 화물은 유통을 목적으로 주문된 물품일까? 마도 3호선에서 발견된 도기 항아리는 판매용이 아닌 화물 운반용으로 그 안에는 각종 젓갈류와 해산물의 껍질, 생선뼈가 들어있었다. 하지만 개인에게 보내지는 화물의 양은 보통 젓갈류의 경우 한 항아리, 생선 한 상자, 말린 해산물 한 섬 정도의 소량으로 유통을 목적으로 주문된 물품은 아니었다. 그런데 화물의 수취인들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수취인 대부분이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김준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다. 원나라의 사신으로 보낼 정도로 신복이었던 신윤화와 그의 두터운 신임 아래 인사권을 가졌던 유천우, 그리고 김준의 세 아들 중 한 사람인 김시랑, 기대랑은 김준이 제거됐을 당시 측근 세력으로 유배에 보내진 인물이었다. 수취인 중에는 개인이 아닌 집단인 경우도 있다. 우별초의 마른 홍합 한 섬, 중방의 전복 4항아리로 화물의 양을 살펴봤을 때 한 집단이 소화하기에는 작은 양이었다. 삼별초라든가 중방에 나왔는데요. 이런 이제 집단이 결국에는 사적인 권력기관 또는 사병 집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공적인 국가 재정 수입원이 아니고 개인 집정자 그들은 최고의 권력기관이라든가 사병 집단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방에 소재하는 많은 전장들을 운영함으로써 사적인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마도 3호선 같은 경우에는 김준과 그들의 결탁되어 있는 세력의 개인적인 요구에 의해서 발생되어진 배로 추정이 되고요. 이를 뒷받침해주는 기록이 있다. 김준이 삼별초를 동원해 이익을 취하고 그 대가로 경제적 혜택을 베풀었다는 것이다. 마도 3호선의 또 하나의 단서, 바로 여수연 부사심과 사심 김영공에서 드러나는 사심이라는 관직이다. 사심이란 고려시대 중앙의 고위 관료들에게
출신 지방을 다스리도록 주었던 특수 관직으로 그 지방에 관한 지배권은 물론 독점적 세금 징수권을 줌으로써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모든 것들을 거두어 들일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주어졌다. 그 목간을 통해서 확인되는 사심하고 부사심한테 특정한 물건을 보낸 것, 이것은 이제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여수현에서 사심관하고 부사심한테 보내는 이런 선물이거나 아니면은 사심이 되었기 때문에 그 공식적으로 의례적으로 이제 보내는 그런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정상적인 선물 혹은 아니면은 무슨 곡물 이런 것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심부름꾼이 가서 곡물이라든지 이런 그 토지에서 세금을 거둔 다음에 그거를 이제 이런 배에다 위탁을 시켰을 수도 있겠죠. 따라서 마도 3호선은 김준의 사심 지역이었던 전라남도 광주와 여수 해안 일대에서 수출된 개인 화물을 싣고 가던 화물 운반선으로 추정되며 강화도로 향하던 중 거센 풍랑을 만나 좌초된 것이다. 그리고 김준과 측근 세력을 비롯한 권세가들에게 보내려고 했던 화물 역시 깊은 바닷속에 묻히고 말았던 것이다. 마도 3호선에서 발견된 목간은 강화 천도 이후에도 조세를 거두는 국가 시스템은 물론 중앙 권력자들의 지방에 대한 지배가 여전히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40여 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대몽항쟁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처럼 활발한 해운 활동으로 인해서 전국 각지에서 곡식이나 물품 등이 강화도로 흘러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목간에 적힌 김준과 그 측근 세력들에게 보내졌던 다양한 먹을거리를 통해서 당시 고려시대의 고위 관료들은 어떤 음식을 먹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영공 댁의 담해 일항, 즉 홍합젓갈 한 항아리를 보낸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처럼 목간들을 보면 주로 홍합과 전복을 이용해서 만든 말린 것이나 젓갈이 대부분입니다. 아마도 운송하는 도중에 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또 귀한 생선 종류로 상어도 눈에 띕니다. 또 견포라는 것이 있는데요. 개고기나 사슴의 고기를 말려서 포로도 만들어 먹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독특한 것은 흔히 녹용이라고 하는 고급 한약재인 사슴뿔과 함께 발견된 다량의 홍합 족사입니다. 홍합에 보면 실같이 생긴 털을 말하는 것인데요. 요즘처럼 제거하지 않고 말리거나 젓갈로 담아 먹었을 수도 있고요. 또 상처의 피를 멈추게 하는 치혈제 등 약재로 쓰였다고도 합니다. 당시 이들 화물을 싣고 강화도로 향해 가던 마도 3호선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고려시대의 난파선이었던 마도 3호선에 대한 수중 발굴 작업을 벌인 지 6개월. 발굴팀이 유물과 무너진 선재들을 걷어내자 깊은 바닷속 진흙에 묻혀있던 배의 모습이 마침내 드러나기 시작했다. (800여 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온 마도 3호선. 먼저 배 밑바닥에 해당되는 저판을 보면 5개 나무판을 평평하게 이은 평저형 구조였다. 그리고 뱃머리에 해당하는 선수는 세로로 5단을 결합시킨 전형적인 양식이다. 배 양옆을 구성하고 있는 외판의 경우 오른쪽은 9단, 왼쪽은 10단으로 이어 붙였다.
가룡목은 외판이 안쪽으로 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버팀목으로 배의 좌우 외판에 구멍을 뚫어 관통시켰다. 그런데 배 뒤쪽에서 기존에 발굴된 고선박과는 다른 특이한 모습이 눈에 띄었다. 선미 부분의 접한 수가 5열에서 1열로 줄어든 것이다. 선미 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 접판과 외판들이 이렇게 결부를 위해서 좁아들면서 그 외판 간의 간격들이 커지게 되면서 이게 일종의 좀 계단 같은 모습을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한 선체의 부분들은 당시 선원들이 계단처럼 오르락내리락 했던 것으로도 활용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수와 선미는 물론 돛대를 고정시키는 하단 구조까지 온전한 형태로 남아 고려시대 선박 구조에 대한 전모를 보여주고 있었다. 발굴팀은 촬영과 실측을 통해 마도 3호선의 단면과 측면, 평면도를 그려나갔다. 제작진은 발굴 당시 그렸던 실측도를 바탕으로 배를 복원해 보기로 했다. 바닥이 평평한 평저선으로 우리나라 전통 한선의 특징을 지닌 마도 3호선. 고선박 전문가는 2.5m에 달하는 선체의 깊이와 외판 구조에 주목했다. 이 청자를 운반하는 데든가 또는 무거운 물건 운반하는 데 그런 배들은 그렇게 올려서는 안 되죠. 그럼 너무 많이 짐을 싣게 되니까 오히려 배가 너무 하중이 너무 많아가지고서 이제 또 침몰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세곡은 원래가 중량이 가볍습니다. 그래서 부피는 많고, 그러니까 부피가 많은 세곡을 실으려고 하면 그 선천, 이 배 안의 곡간을 좀 더 키워야 되거든요. 키우려고 하니까 위에다 석장을 더 붙이는 거예요. 세곡을 싣고 나르고 난 다음에 그 한가한 그 시기에 아마 그러한 그 젓갈류를 실어내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김준을 비롯한 고위 권력층의 개인 화물을 싣고 강화도로 향하던 마도 3호선. 이 배는 당시 해운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회용량이 증가하자 곡식이나 물품을 더 많이 싣기 위해 만들어진 화물 운반선이었던 것이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바로 마도 3호선의 갑판입니다. 당시 화물선들은 어떤 방식으로 화물을 적재했는지 이 계단 역할을 하는 외판을 따라서 갑판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 배의 좌우 외판이 안쪽으로 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이 가룡목을 따라서 6개의 구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한 칸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배의 앞부분을 보면 원통목을 일정 간격으로 놓고 그 위에 가로질러서 가공하지 않은 적재목을 3겹 정도 쌓아 놓았습니다. 곡물에 물이 스며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나무로 만든 배라서 물이 계속적으로 스며들게 마련이고, 그러다 보면 곡물이 썩을 수 있기 때문이죠. 돛대가 있는 배의 가운데 부분입니다. 먼저 이쪽을 보면 투기 항아리들과 함께 선원들이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청동으로 만든 취사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납작한 돌은 어디에 쓰는 물건이었을까요? 바로 취사를 할 때 불을 지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돌을 깔고 불을 지핀 뒤에 3발 달린 청동 솥을 올려놓고 음식을 만들어 먹었던 것이죠.
또 이쪽에는 가룡목을 마치 선반처럼 이용해서 아래쪽에는 토기 항아리들을 2열로 놓았고요. 그리고 그 위쪽에는 곡물과 직물 뭉치를 빈틈없이 촘촘하게 쌓아 올렸습니다. 토기 항아리의 경우는 항해 시의 충격으로 깨질 것을 우려해서 지프로 엮은 끈을 감싸서 보호했습니다. 이곳 역시 적재목을 깔고 그 위에 곡물들을 쌓아 놓았습니다. 저쪽 선미에는 토기 항아리 옆에 뭔가 특별히 따로 보관된 것처럼 보이는 물건이 있군요. 자, 그쪽으로 가볼까요? 바로 상어뼈가 들어있던 대나무 상자로 이것과 함께 목관 하나가 발견됐는데요. 그 안에는 삼별초에 대한 지금껏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중 발굴 작업을 하던 중 배 뒷부분에서 흥미로운 유물이 포착됐다. 바로 대나무를 엮어 만든 선물 포장용 상자로 그 안에는 상어뼈로 추정되는 귀한 해산물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근처에서 대나무 상자에 수취인이 적힌 목간이 발견됐다. 목간의 주인공은 우3번 별초 도령 실황. 이것은 기존 문헌에 없던 삼별초의 운영 실체를 말해주는 단서다. 먼저 우3번 별초란 삼별초의 하나인 우별초가 최소한 3개 번으로 나누어 운영됐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김준 집권기 삼별초 조직의 규모가 컸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도령과 실황이라는 직책. 도령과 실황 모두 삼별초의 지휘관을 뜻한다. 다스린 우두머리 별초 도령이라고 하거든요. 별초 도령이 이제까지 사료에서는 칠품이나 탈품에 하급 무반으로 드러났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목간에 보면은 우3번 별초 도령 실황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황은 사품, 즉 장군급이거든요. 그래서 별초의 한 번의 도령도 굉장히 고위직이었다라는 아주 역사적으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것이죠. 그렇다면 삼별초는 어떻게 세력을 키워나갔던 것일까? 강화도의 견자산 기슭에 있는 장동마을. 이 앞에 보이는 산이 견자산입니다. 견자산 북쪽에 그 최우의 저택이 있었다고 전해옵니다. 왕권을 능가하던 그런 권력이 바로 이곳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무신 집권의 수장이었던 최우는 사병 조직으로 가병을 거느리고 있었다. 간호 출신이었던 김준은 가병에 지원해 최우의 신변 호위를 맡으며 큰 신임을 얻게 된다. 그리고 전전승지라는 관직에 오른다. 비록 그 남반직 정구품 관직이 무반직이나 문반직에 좀 못 미치지만 주인의 그 신뢰를 토대로 해가지고 자신의 그 어떤 정치적인 실력을 도박 무인들 못지않게 키워나가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고려시대 구정트라블린 강화읍 관청리. 당시 이곳에 주둔한 삼별초 역시 세력이 확대되기에 이른다. 좌별초와 우별초, 신의군으로 나뉘어 경찰과 전투 임무를 수행한 특수 정예부대였던 삼별초. 몽고와의 전투에서 삼별초는 정부의 정규군을 대신해 대몽항쟁의 전면에 나선다. 이들은 전투에 있어서 결사적이었다. 야습과 복병 등 게릴라 전법으로 수많은 전투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고려 대몽항쟁의 핵심으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무인 정권 시대에 국가의 그 공적인 군사력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약화되거든요. 약화되는 중요한 이유는 군사력을 강화하면 그것이 정권의 위협 요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이 몽고 침략 이후에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는 1차 침략 때를 제외하고는 고려의 정규군을 투입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몽고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야벨초라고 하는 것이 강화되는 어떤 그 계기가 형성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최우에 이은 최항 집권. 김준은 정치적으로 크게 성장한다. 최항이 후계자가 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별장이라는 무관직을 부여받게 된 것이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최이가 집권하면서 김준은 정치적으로 소외됐고 정치적 소외는 최이 정권에 대한 배신감으로 이어졌다. 이 김준이 삼별초 무관과 상당히 폭넓은 유대 관계를 갖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많은 야별초 장군들과 친밀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은 김준이 신분은 비록 노비였을지라도 그들과 맞먹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실력을 갖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많은 군심을 얻고 있었다는 걸 두려워하고 있었죠. 그래서 김준 세력을 거세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었고, 그게 이제 김준하고 어떤 마찰을 빚는 그런 요소가 됐다는 거죠. 최씨가의 가병 김준과 무신 정권의 주요 병력인 삼별초, 이들이 만난 것은 이 무렵이었다. 삼별초 지휘관이었던 박희실과 이연소가 김준에게 반란을 제의해온 것이다. 결국 함께하기로 뜻을 모은 이들은 김준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최이 정권의 불만을 품은 문신 세력과 삼별초 지휘관들을 자신들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한다. 그렇다면 삼별초 지휘관이었던 이들은 왜 김준과 함께 반란에 가담하기로 한 것일까? 신의군은 몽고군 진영에서 목숨을 걸고 탈출에 성공해 돌아온 장병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특수조직 별초군입니다. 그런데 최이가 당시 쓰고 있었던 정책은 대몽 화이론자를 통한 어떤 강화를 맺는 외교 정책이었습니다. 여기에 자기 부대의 정체성이 위배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신의군 부대의 존립이 그 명분이 약화가 되고 전국에는 그 신의군 부대가 해체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1258년 3월 김준 세력은 마침내 무오 정변을 일으킨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왔다. 날이 밝으면 우린 최의를 치러 간다. 김준은 삼별초 지휘관을 통해 병사들을 집결시키고 최이가 죽었다는 거짓 소문을 낸 다음 날이 밝자 삼별초로 하여금 최이의 집 벽을 부수고 최이를 제거하기에 이른다. 60여 년간 지속됐던 최씨 정권이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당시 궁궐토로 추정되는 고려궁지. 무오정변 직후 김준 세력은 이곳으로 모여들었다. 정변이 성공하고 나서 고종은 문무백관들의 이제 할애를 받았는데 마치 새로 즉위한 것처럼 그런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김준 세력이 내세운 무오정변의 명분은 복정우왕, 즉 정권을 국왕에게 다시 돌린다는 것이었다. 이 일로 이들은 공신에 책봉된다. 공신 문서인 상서도관첩에 보면 김준과 함께 거사를 계획하고 주동했던 정변의 핵심 세력 13명의 명단이 적혀있다. 대부분 간호 출신의 가병 지휘관과 삼별초 신의군 지휘관들이었다. 또한 이들을 보좌했던 삼별초 지휘관 15명 역시 그 공로를 인정받아 위사 보좌 공신으로 보상을 받게 됐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낯익은 이름이 눈에 띈다. 낭장 신윤화. 바로 이번에 발견된 목관의 주인공 신윤화로 그 역시 삼별초 지휘관으로 무오 정변에 가담한 뒤 정사품 장군직에 올랐음을 알 수 있다. 1258년, 59년의 그 전국의 동향은 그들 삼별초의 세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김준 정권 초기에 있어서 삼별초 무관들이 대거 급부상하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역사의 무대에 전면적으로 등장을 해가지고 몽고와 항전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세력으로 급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 신의군이라든가 이런 이 삼별초가 핵심적인 그런 군사력으로 동원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떤 그 정치적인 정권을 장악하는데
삼별초가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삼별초의 향배가 정권을 좌우하는 그런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역시 그 정치적으로 일종의 그 정치 군인 집단으로서 성격이 김준 시대보다 더 강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김준은 자신이 권력을 잡을 수 있게 한 1등 공신인 삼별초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 나간다. 인사권을 통한 승진 발탁과 경제적 혜택을 통해 자신의 호위 세력으로 만들어 나갔던 것이다. 고종이 죽고 원종이 즉위하면서 권력은 김준에게 집중된다. 무오정변 6년 만에 최고 관직인 해양후에 책봉된 것이다. 최충헌과 최후의 버금가는 권력을 쥐게 된 김준. 그는 삼별초와 함께 최씨 정권의 반몽 정책을 계승한다. 그러나 원나라의 힘을 빌려 고려의 왕권을 강화시키려는 원종으로 인해 대몽 외교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면서 김준에게 위기가 찾아온다. 1268년 3월 원나라 황제가 보내온 조서에는 김준 정권을 위협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출륙환도, 즉 강화도에서 나와 개경으로 수도를 옮기라는 것이다. 그리고 출륙환도가 지연되고 있는 책임을 물어 김준과 그의 동생은 물론 아들까지 원나라에 입조하라는 명령이 내려진다. 김준이 입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바로 정권에서 실각되고 체포되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몽고에서도 입조를 요구했는데 실제로 입조가 될 걸로 기대하고 한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압박의 수단으로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1268년이 김준에게 있어서는 이제 절대절명에 뭔가를 결단해야 되는 이제 그런 시점이 이제 되게 되는 거죠. 삼별초 지휘관으로 무오정변의 핵심 세력이었던 차송우. 그는 강화에서 멀리 떨어진 섬으로 수도를 옮길 것을 제안한다. 이른바 해도 제천이 그것이다. 출륙환도와 해도 제천을 놓고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된 김준. 원나라의 직접적인 압력으로 입지가 어려워진 그는 결국 몽골과의 재결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해도 제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그에게는 넘어야 할 산이 있었다. 해도 제천을 단행하기 위해서는 원종의 승인과 제추회의의 결정이 필요했던 것이다. 김준은 해도 제천 계획을 2차례에 걸쳐 원종에게 강력히 요구했지만 끝내 거부되고 만다. 원종은 이미 몽고하고 상당한 정도의 연결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또 그런 연결관계를 통해서 무인 정권을 능가하는 힘을 이미 원종도 가지고 있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해도 제천이라고 해서 먼 섬으로 진도로 이제 간다라고 하게 될 경우는 결국 무인 정권 컨트롤 안에 다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원종으로서도 그 김준의 요구를 받아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김준은 김준대로 원종의 어떤 그런 이제 이미 몽고하고 연결되어 있는 원종의 어떤 그런 그 정치적인 방향에 따라갈 수도 없는 거고. 그것은 김준 정권과 원종의 갈등으로 이어졌다. 김준 정권은 국왕을 폐위시키자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품게 된다. 그리고 김준이 왕위에 오르는 문제도 거론됐다. 원종 역시 원나라와의 관계를 등에 업고 김준 정권과 정면 대결도 불사한다는 입장이었다. 김준과 원종 사이의 한판 승부는 피할 수 없는 숙명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먼저 칼자루를 뽑아든 것은 원종이었다. 1268년 12월 원종은 삼별초 지휘관 출신이었던 이면을 끌어들여 김준을 제거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해도 제천 계획 역시 김준 정권과 함께 사라지게 된다. 그로부터 2년 뒤인 1270년 5월
대몽항전과 정권 쟁탈전에 참여하면서 막강한 세력을 갖게 된 삼별주. 이들은 고려 정부가 개경으로 환도하자 독자적인 정부를 구성해 진도 천도를 단행한다. 오늘 우린 마도 3호선에서 발견된 목간 37점을 통해 800여 년 전 고려시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완벽한 모습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들 목간 가운데는 글씨가 지워졌거나 그 뜻을 알 수가 없어서 아직까지도 판독이 안 된 목간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역사적인 기록과 그 의미들을 하나 둘씩 찾아 나갈 때 비로소 베일에 쌓여있던 고려 역사는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바로 우리들의 관심에서 시작될 것입니다.